김정은 제1비서의 북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시죠.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김정은의 이 북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일단 어제 남한을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어요. 네. 신빙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 일입니까? 이제 타격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 공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뭐 예고 없이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예고는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통지문 보내지 말고 타격하는 게 순서인데 예. 통지문 보내는 것은 그렇죠. 일단 예고를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예고한 것은 아마 우리를 이제 협박 좀 하고 우리 보수단체들이 하는 것을 너희 정부가 좀 좌시하지 말라, 좀 막아달라는 그런 협박 같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김정은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없다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젊은 친구 아닙니까, 저 사람. 예. 나이가 상당히 젊었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보다 두려워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타격하면 전면전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 이야기하고 김관진 국방장관님도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휘 세력, 원점뿐만 아니라 그 근거지, 포진지뿐만 아니고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건 전면전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김정일이 때는 상당히 좀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이 정말 록비공 같은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대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죠. 막을 사람이 없는 게 더 큰데 그전에는 이제 이용호하고 장성택이라는 투톱 체제로 해서 군부와 당이 서로 의견하면서 이제 조율이 됐는데 예. 또 이용호를 숙청하고 나서 장성택이 혼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개방개혁죠. 개방개혁은 안 하더라도 그 중국과의 대협력 경제를 상당히 많이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로 가면 이런 것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남북관계 악화되고 대미관계, 북중관계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것이 장성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견제했을 거로 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개성공단은 또 어제 또 공개를 하고 G20 그 경제인들이 다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별다른 문제 없고 경제는 그런데 정치에서는 타격하겠다. 좀 우리로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저 나라. 북한 예. 김정은 앞뒤가 안 맞아야 정상이고요. 예. 그리고 개성공단은 돈줄 아닙니까, 지금. 예.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선물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 1월 1일이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 그런데 개성공단을 바로 막던가 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G20에서 더 이제 좀 강화시키겠죠. 개성공단이 들어와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돈이 거기서밖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달러가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줄은 막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속셈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런 가운데 또 데니스 로드먼이라고 네. NBA 스타를 이제 계속 이제 초대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걸 로드먼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북한이라는 폐쇄된 국가에서 NBA 올스타들이 가서 농구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전 세계에 중계한다. 중계권이 짭짤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북한은 도대체 로드먼을 불러다가 농구하는 게 무슨 목적이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지금은 또 그 아버지가 죽은 지 추모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좀 엄숙하고 정숙한 분위기를 아직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장성택이 숙청과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로드먼 이번에 방문하는 걸 오래전부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벌써. 그렇죠.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다 예견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어떤 측면에서요? 장성택이 숙청을 이미 예견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 이상하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추모 행사가 장성택을 숙청하자마자 아버지 추모 행사가 있는데 이게 충성 결의대회로 바뀌었거든요. 날짜까지 맞췄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충성 이제 12월 17일 날 아버지 중앙 추모대회를 가만 보면 김정은의 이건 충성 결의장이지 추모대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니었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이틀 지나서 19일 아닙니까? 19일에는 또 이제 로드먼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네. 아니 그 로드먼 방문하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 일정이 딱딱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숙청하고 나면 이 피해 숙청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고 저 독재
아주 악독한 독재 정치자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자기 고모부까지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예.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지금 뭐 그 다음 날부터 뭐 환한 웃음 지으면서 인민들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물도 나는 주고.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 또 로드먼까지 나온다면 이거는 전 세계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력할 것 같아. 이번에 로드먼 방문은. 이런 게 다 무슨 몇 달 전에 계획됐다면 이미 장성택 숙청은 벌써 몇 달 전에 계획되지 않았냐. 선물은 왜 준 걸까요? 원래 김정일이부터 선물 정치를 했습니다. 아. 선물 주면 좋아하거든요, 인민들이. 예. 그러니까 이번엔 오선을 선물 줬다고 하는데, 예. 그 오선은 동부전선 그 군부대 수산사업소 물고기 많이 잡다고 이제 치하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오선 한 척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불안하다. 또 하나가 지금 북한의 장성택 정부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장성택 측근이 지금 망명한다는 설은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뭐 YTN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언론들이 거기에 관련된 보도를 했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부의 말을 저희들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부가 여기서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이제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심각하죠. 되니까 예. 심각해지니까 예.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망명이 뭐 사실일까요? 망명 가능성은 저는 항상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장성택이 숙청 안 했을 때도 망명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고위층에서 이제 망명을 했다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예. 그럼 어느 정도의 고위층인가에 따라 가지고 북한이 비상 걸리거든요. 아. 그럼 수백 명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면 망명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이게 북한 요원 같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 이제 계속 그 감시하고 있다든지, 예. 뭐 진입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좀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가 이제 좀 그런 분위기라면 좀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저런 고위층이 많았으면 망명했다면 우리 대사관이나 용사관을 감시할 겁니다. 북한 쪽에서. 예.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는 황자엽 비서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갑차까지 가져다 놨댔거든요. 아. 북한이 300명을 들어가서 우리 대사관을 공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중강이 되고 무장 인원이 보강이 되거든요. 예. 이게 수순인데 지금 한국 용사관이나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것이 조용하다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거는 정부 말이 맞다는 거죠. 만약시 거기 어떤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상당히 경계가 강화되던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계속 그 한국 대사관이나 용사관을 주변을 돌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있다는 거죠. 최 변호사님, 네. 이 망명이라는 걸 실제 신청을 해도 뭐 절차라는 게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네, 이 망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또 조약이 있습니다. 예. 이 조약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의견을 내가 표현하는데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 본인의 본국에서는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탈북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그 북한의 고위층 지도자 같은 경우에 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난민이 내가 너희 나라로 망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왜 탈북자가 러시아에 신청했는데 거절한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자신의 나라로 들어온 그런 망명자라든지 아니면 보통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원래 본국으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이 국제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보통은 난민이 가겠다, 망명을 신청을 하는 경우엔 네. 받아들여줄지 여부, 아. 그리고 아니면 제3국으로 보낼지 어떻게 할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기간 내에 해줘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오겠다 한다고 해도 그게 그 망명자 마음대로도 되는 것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 망명 요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망명을 할 때 그냥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분명히 뭐 돈과 관련된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부자들의 그 부자의 어떤 스위스 계좌 아니면 핵정보 예. 이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민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핵정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손에 놓을 수 없고요. 예. 제 경우를 봐도 물론 망명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 직위나 위치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어느 급이었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예. 그러면 높은 직위에 있었더라면
핵과 이게 핵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핵 기밀은 접근할 수 없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과 친한 친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망명을 준비했다면, 장성택 처용 전에 망명을 준비했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장성택 숙청위에는 이런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숙청된 다음에는 망명하기가 힘듭니다. 그 축군들은. 감시가 들어가고 다 하는데 그렇죠. 뭐 안 되죠. 지금도 뭐 감시, 경계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이 국경이라든가 두만강, 압록강, 중국 국경을 지금 상당히 봉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국에 이미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있다 장성택이 숙청되는 걸 보고 망명을 결심했다면 그런 건 뭐 핵 기밀 이런 거는 뭐 자기가 얻어 들은 것 외에는 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망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살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서 맞아 죽느니 차라리 나가서 굶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 유엔 결의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일단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엔 총회의 그 구속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엔 인권 결의안이 법적인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게 아니라 수차례 채택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북한의 이번과 같은 공개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따르지 않은 사형이나 구금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개선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것이 다른 북한의 결의안, 뭐 핵과 관련된 결의안은 강제성이 있지만 이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권고하는 효력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만 한 것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인권 결의안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개 채용 같은 거 아닙니까? 심지어 2인자도 기관총으로 쏘아버리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면 국제사회는 그냥 두고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뭐 강제력 없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네. 일반적으로 이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엔의 안보리의 결의를 거치면 강제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결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강제적인 조항으로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란이나 이 중국에서 공개 처형이 됐지만 그냥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밖에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이유이고요. 이것은 각각의 주권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다른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면서 즉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법으로 강제성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북한의 인권이 심각하냐면 뭐 지금까지 계속 전해드린 건 그렇다 치고요. 심지어는 이건 뭐 권력구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김정남 그 성혜림의 아들 김정일의 아들까지도 북한을 떠나고서 망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는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과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의 이제 그 김정남의 지금 행보인데 오늘 뭐 조간에도 좀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망명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으로 망명할 가능성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 현재 장성택 정변 이후에 북한의 고위층이 망명한다면 김정남이가 용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김정남은 우선 북한에 가족이 없습니다. 거의 가족이 없으니까 아들도 뭐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 공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후리하게 북한을 버릴 수가 있고 뭐 그다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버린 것이죠. 김정은을 향해서 뭐 세습을 반대한다. 예. 또는 뭐 김한솔은 뭐 김정은의 독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북한과 결별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망명한다고 할 때 미국으로 가느냐 또 뭐 한국으로 가느냐 또 중국에 머무느냐 뭐 유럽이냐 저 이모가 있는 파리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미국에는 이제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 또 외삼촌인 고동훈 예. 또 전 이집트 대사인 장성길 이런 엘리트들이 미국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그쪽에 예, 거기 집결에 있어서 뭐 미국의 망명정부 구상도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안전할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한국으로 와야 된다. 한국에 와서 뭔가 북한의 인권도 촉구하고 또 통일 준비도 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김정은이가 망명지를 선택한다면은
서울,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김정일의 아들이 아닙니까? 어찌 보면 김정은보다는 더 적자하고, 그리고 이 후계의 세습을 받았으면 받아야 될 사람이 한국으로 망명을 한다. 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을 수 있는데, 사실 김정남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글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민감한 것 때문에 김정남이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자기가 뭐 결심하면 오겠죠. 그러나 지금 오게 되면 이자처럼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뭐 주목되게 되고 있거든. 근데 네. 이 친구는 지금 장성택이가 처형된 이후부터는 처형되기 전에도 예.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왜? 김한설이하고 김정남이가 뭐 북한을 비판하고 3대 세습 비판하고 독재 자격까지 비판했지만 그 이후에는 언론하고 묵묵부답이에요. 절대 말을 안 하려고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시 이제 장성택이가 죽었고 나서도 김한설이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거는 뭐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러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망명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만 안 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 망명하는 시점이면 바로 북한에 도전할 거라고 봐요. 아. 바로 망명했다고 하면 김정남이나 김한설이가 언론에 나와서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다면 이건 망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김한설이가 언론을 피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모종의 지시가 있었겠죠. 아버지 지시도 있었고, 뭐 친척들, 뭐 송일항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모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주의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망명 안 했다는 거죠. 망명하면요,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왜냐하면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저 김정은을 그냥 두진 않을 겁니다. 예. 그 시점이 바로 망명 선포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한설이가 벌써 이제 다시 김정은을 비판한다면 이미 망명했다고 봐야 됩니다. 거꾸로요.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김정은 제1비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장성택 처형까지는 그래도 큰 인륜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이거든요. 이복 형제입니다만 형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형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형을 친다? 이거는 김정은한테도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말이죠. 북한에서 김정은의 명령이나 지시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과잉 충성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나 이런 보위사령부나 이런 데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자기가 실적을 올려서 김정은에게 보고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가 가려운가를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김정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강 교수님도 잘 설명드렸지만 장자 계승론에 따르면 당연히 김정남이가 이게 그렇죠. 북한의 후계자가 돼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건 어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김정은에게는 가장 경계하고 심지어는 가장 두려운 적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밑에 수하들이 가서 몰래 쫓아가서 김정남을 없애버렸다 와서 보고하면은 뒷잔동 찌들어주지. 야, 너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구르냐? 이렇게 예.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인데요. 네. 지금 김경희가 또 오늘 또 조간을 보니까 심장 이상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희 그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김경희가 안 나오면서 이건 상당히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중병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김정은이도 좀 심각해. 그때 앉아 있을 때도 고모의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는 걸 알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네. 중병설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산소 마스크까지 하고 있지 않냐. 우리 안 박사도 그렇고 저도 뭐라고 했냐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하. 산소 마스크 정신이 있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휠체어 타고라도 중앙추모대에는 안 나올지라도 참배는 할 줄 알았죠. 그렇죠. 이거 최고 태양궁전에 안 간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 예. 사회에서는. 그런데 추모 씨에도 참배 못했다는 건 중병설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중병설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쳤기 때문에 열받아서 안 갔다면 김정은이의 이 정당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제2 구테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정은 체제 점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명두 교수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님 그리고 안찬일 소장님이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